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증시 분위기랑 가장 닮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권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키움증권인데요. 이 친구 52주 신고가를 당당하게 써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오늘 증권주 말고 보험주, 은행주 등 전부 다 신고가를 써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키움증권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밸류업 때문에 올라가는구나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밸류업 빼고 키움증권은 지금 현재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실적을 봤더니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매출은 내년에 역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영업이익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만큼 주가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퍼는 4 정도밖에 안 되고 PBR은 0.6, 예상 배당은 3.4% 정도로 그냥 딱 적당한 수준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주의 상승은 아마도 밸류업 기대감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밸류업 기대감이 끝나게 되면 또다시 하락할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JNTC입니다. 자, 이제 슬슬 신고가 기업을 찾기가 조금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거의 2개씩 다루다 보니까 이제 신고가 가는 친구들,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르는 애들만 계속 올라서 있는 애들만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찾기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JNTC라는 기업이 또다시 신고가를 써냈다고 하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NH투자증권이 JNTC가 글로벌 기업들과 유리기판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며 목표 주가 3.7만 원을 때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JNTC 7%나 상승하며 신고가 되는 모습이고, 참고로 원래 JNTC는 휴대폰 부품, 강화 유리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제는 유리기판 관련주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퍼는 15, 그 다음에 매출은 15% 정도 성장하는 회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가격 메리트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방금 전에 봤다시피 글로벌 기업들과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잘 풀리게 된다면은 증권사들의 이익 추정치 상향이 분명 나타날 거고, 결국은 주가 상승이 더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리기판에 따라서 이 친구의 주가 향방이 결정이 된다는 거겠죠. 잘 되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52주 신저가 기업도 참 많습니다. 이 친구는 진짜 다뤄도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서울옥션이라는 기업입니다. 조각 투자에 대한 바람이 불면서 STO 관련주가 상승했던 적이 작년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쳐다보고 있지 않으며 STO 사업 자체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왼쪽에 보다시피 최근 52주 신저가 하는 기업들 다 똑같이 이렇게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서 차트가 진짜 딱 이래요, 가끔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 만드는 것 빼고는 맨날 거래량 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분명 높기 때문에 혹시나 비중이 높다면은 이제라도 조정을 조금 해볼까, 이런 고민은 필요할 듯 합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말을 하죠. 어쨌든 계속 보자면은 STO는 주식 말고 여러 곳에 투자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었고, 예를 들면은 미술품, 부동산, 경주마, 한우 등등 이런 것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지금 아무도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서울옥션이 오르려면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플러스 결국 시장에 돈이 넘쳐나면서 예전에 NFT 투자했던 거 기억나시죠?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은 그 가상자산 아니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데이터 쪼가리? 거기에다가 투자를 했던 건지, 어쨌든 그런 시절이 돌아와야 서울옥션 등 이런 친구들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오늘인데요. 삼성전자, 나름 우리나라 1등 탑티어 기업인데 엔비디아 관련 찌라시만 나오면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자, 물론 삼성전자는 바로 사실 묵은 현재까지 테스트 진행 중 이렇게 바로 밝히긴 했으나 그래도 주가는 상승을 해서 다행이고요. 투자자들은 어차피 통과될 거 알아, 시간 문제야 한 잔에, 이렇게 말하며 베팅하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최근 주가 흐름도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져 간다면은 진짜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그 소식이 나올 때 그때 전후로 아마 10만 전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상승은 오늘처럼 절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타날지 내일 나타날지
아니면은 뭐 일주일 뒤 장 끝나고 나타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지 혼자 수급 다 빨아먹고 혼자 쭉쭉 올라가면서 한 1, 2주 만에 10만 전자 찍는 게 삼성전자다 보니 결국 우리는 들고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불을 뿜고 난 다음 그때가 이제 인버스 타이밍이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한 2년 동안 전 세계 증시가 다 달렸으니까 이제는 쉴 때도 되었죠.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이스라엘 소식을 보겠습니다. 3개월 전인가요? 그때 이스라엘 쪽에서 전쟁이 막 나면서 핵기지가 공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쭉쭉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가 완전 저점이었고 결국은 그 이후로 잠잠해지면서 이스라엘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든 우리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죠.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요즘 어떤 시국이 나타나고 있나? 벌써 9개월째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인질 석방을 위한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전쟁이 좀 빠르게 잠잠해진다면은 최근 해상 운임이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가 잠잠해질지도 볼 필요가 있고 만약 그렇다면 음식료, 화장품 관련주 이 친구들 최근 조정을 조금 받는 모습인데 그 친구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현재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렇게 예측을 하네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금리를 5번이나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길이 트럼프랑 금리랑 도대체 뭔 상관이냐 뭔 5번이나 더 올려야 되냐 하고 봤더니 트럼프가 지금 현재 예고하고 있는 거는 수입품에 추가 관세 10%를 부과한다는 건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미국의 인플레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1%가 올라가게 되고 유럽은 0.1%가 상승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인플레를 다시 잡기 위해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130bp는 올려야 되며 이 말인즉슨 25bp씩 5번은 인상해야 인플레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너희 트럼프 찍을 거야. 트럼프 찍으면은 뭐 금리 막 쭉쭉 올라가서 주식 빠질 수도 있다. 요렇게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EU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시끄러웠던 게 벌써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내용을 보자면 원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이미 10%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계 관세율을 더해 최대 48%를 때리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봤더니 오늘이 관보에 게재해야 되는 시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관련 뉴스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EU 인구의 최소 65%를 대표하는 15개국에서 이 조치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은 11월 2일부터 확정이 된다고 하고 5년간 효력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될지 안 될지 미지수라고 합니다. 현재 관세 확정에 대한 입장을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독일은 부정적 영향이 크다. 이거는 우리한테도 피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지지를 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쭉쭉 오르는 지금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도 증가했다고 하네요. 올해 1월부터 5월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이 작년에 비해 20%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전기차 캐즘이라며 라고 봤더니 그런데 이렇게 인도된 차량의 60%가 전부 다 중국의 전기차라고 하네요. 그래서 비아디를 보면은 117만 대를 판매하며 작년 동기 대비 22%나 늘어났고 지리그룹은 43만 대를 판매하며 59%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또 10% 늘어나는 모습을 나타내며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테슬라는 오히려 8%나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전기차가 뭐 좀 뒷걸음질 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돈나무 언니 역시 대박이네요. 엔비디아를 전량 매도했던 돈나무 언니 욕도 많이 먹었었죠. 그런데 테슬라는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열심히 매수했던 캐시우드 최근 테슬라의 급등에 차익 실현에 나선다고 하네요. 하는 길이 그렇게 좋다면서 이 사람은 왜 파냐? 그러나 이거는 포트폴리오 전략일 뿐이라고 합니다. 한쪽의 풍선이 부풀면은 그 바람을 조금 빼는 게 기본 전략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테슬라가 뭐 비싸다 싸다 이거를 떠나서 단순 기계적인 전략이다라고 본다는 거겠죠. 자, 과연 테슬라 8월 8일에 큰 이벤트를 두고 있습니다. 과연 그때까지 테슬라는 올라갈 수 있을지 2차전지와 ESS와 자율주행 또 같이 올라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야 이거 상행선인 줄 알았는데 하행선이었습니다. 어느덧 한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8,300만원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5월달 저점인 8천만 원까지는 조금 남긴 하긴 했지만 차트가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걱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호재랑 악재를 한번 보자면은 일단 호재, 미국 대선 기대감이 있습니다. 누가 되던 호재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반면 지금 현재 단기적인 악재가 뭐가 있나 봤더니 10년 전에 파산한 마운트 곡스 물량이 지금 쏟아진다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으며 독일 정부의 매도 악재가 존재하면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다시 우리에게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까요? 아니면 당분간 계속 하락을 할까요? 다음입니다. 대주주 매도 소식이 나오는 아마존닷컴. 요즘 미국 기술주들에게는 대주주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아마존의 주가는 1.2%나 하락했는데요. 제프 베이조스 CEO가 지난 2월에 이어 추가 매도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주식 2,500만 주를 매각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6.9조 원에 달하는 돈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지난달에는 젠슨 황 CEO가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젠슨 황은 내년 3월까지 6만 주의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계획을 잡아둔 걸로 그거를 현재 이행하는 거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2,300억이나 매도했다고 하네요. 자, 통상 대주주 매도는 주가가 정점에 달했다는 신호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많이 봤었죠. 이번에도 그런 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장맛비가 다시 시작된다는 소식 기대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장마권에 든다고 하는데요. 특히 충청과 전북, 그 다음에 경기 남부에서는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번 비는 내일 오후 대부분 그치겠으나 토요일부터 또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웠다가 비왔다가 더웠다가 비왔다가 난리라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과시 소비. 딜로이트 그룹에서 한국을 포함해 유럽, 북미, 아시아 등 20개국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한국의 과시성 소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리미엄 주류 같은 식음료 부분에서 한국은 월 평균 59달러, 8만원의 과시성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20개국 중 네 번째로 높은 금액인데 글로벌 평균이 41달러인데 와, 한국이 4등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정서적 위안, 실용성, 취미생활 이러한 답변이 나왔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저 기릿은 술을 먹을 때 그냥 맥주만 대부분 마십니다. 저 기릿이 마달못이라서 아마 그런 거겠죠. 저는 이제 좋은 술을 마셔도 사실 그거를 온더락이라고 하나요? 그 술의 본연의 맛을 느끼는 거. 그렇게는 도저히 못 먹, 너무 쓰고 맛이 없어서 못 먹겠고 결국은 뭐 다른 뭐 하이볼처럼 이것저것 태워 먹어야 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소주를 넣어서 먹으나 아니면 뭐 양주를 넣어서 먹거나 저한테는 그게 의미가 없는 행동이고 그리고 어차피 그걸 마시는 거는 취하려고 마시는 건데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맥주만 마시기도 하는데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정말 힘든 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힘든 와중에 뭔가를 성공한 날 그럴 때 양주 한 잔 마시면은 기분이 확 좋아지는 뭐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정서적 위안 그 다음에 뭐 취미생활 등으로 이러한 과시성 소비도 우리나라가 높은 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보복 저축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 단어인가 하고 봤더니 한 달에 5만 원으로 버티고 이를 SNS에 공유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맞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무지출 챌린지랑 똑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러 명이 모여 저축 목표를 공유하고 충동 구매를 막는 다츠 저축도 유행한다고 합니다. 뭔가 일본어 같은데 중국어인가 보네요. 다츠 저축이 유행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복 저축이 확산하는 것은 고질적 일자리 부족이 문제로 거론된다고 하며 젊은 층이 일자리를 찾기 힘들고 소득을 올리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돈을 아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넷플릭스가 영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광고 없이 시청하는 가장 저렴한 기본요금제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구독료를 올리더니 이제는 기본요금제도 없애버리면서 볼 거야? 돈 더 내고 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네요. 사용하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요금제를 선택하라는 공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일부 국가에서 이렇게 시작하지만 어차피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참고로 저 기릿은 지난번에 그 넷플릭스 공유 문제를 닫았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후로 넷플릭스를 본 적이 없는데 아마도 저처럼 넷플릭스를 자연히 떠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